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육 방향에 대한 내용이고요. 발표를 해주실 분은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 이주호 이사장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보완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제 생각도 더하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미래의 얘기라고 착각하는데 제가 봤더니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현재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래 예측은 현재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상업적, 정치적 행위다. 여기서 상업적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새 보면 에듀테크 기반, 그 다음에 온라인, 원격 교육이 대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누가 하겠어요? 에듀테크 기업들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 배제형 주장이고요. 이건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사회에 적합하지도 않고 성공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러한 미래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내 기업의 제품을 팔겠다는 거지 그 미래가 바람직하다거나 교육적으로 성공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미래를 예측할 때 저의 목적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의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 PPT에 보면은 첫 번째 PPT 내용이 최근에 이광영 교수가 해놓은 원격 강의가 정말 미래 대세일까?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미래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뇌공학도 하고 하는 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인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을 우리는 온라인 대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네르바 스쿨의 한국 지사를 맡고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하고 또 그쪽 교수들 얘기를 했더니 어쩔 수 없어서 자기들이 온라인으로 학생과 수업을 할 뿐이지 대면 수업이 훨씬 낫죠. 여러분 예를 들면 좋아하는 요새 뭐 한참 미스터 트롯 아니면은 젊은이들 BTS 좋아합니다. BTS 실황 공연을 가서 보는 게 좋지 어떻게 온라인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너무 비싸거나 거리 때문에 집에서 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착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착각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 그 AI라는 표현이 우리는 최근에 나온 걸로 착각하는데 AI라는 표현은 최근에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1956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AI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디지털 진, 드디어 인간의 진, 이 유전자가 아니라 디지털 진이 개발돼서 엄청난 세계가 열릴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AI는 바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서 60년대 말 들면서 빙하기로 접어들었고요. 또 두 번째 80년대에 접어가지고 또 다시 AI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효과가 나지 않았어요. 다시 빙하기. 그다음 2000년대 중반을 접어들면서 2010년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될 것처럼 했는데 일본이 2010년, 12년, 13년, 14년에 은행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AI를 도입했는데 효과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AI가 다시 빙하기로 가나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다시 AI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AI 붐은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AI 전문가들이 주는 경고입니다. 또다시 빙하기가 올 수 있는 이유는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전지전능이나 만능이나 엄청난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 분야만. 그래서 예를 들면 AI가 직접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인간하고 싸워가지고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지만 이 키퍼를 잘하는 AI는 키퍼를 잘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상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AI의 한계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으로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학교와 온라인 학교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오프라인 학교가 필요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그리는 미래, 제가 바라보는 미래에서는 오프라인 학교 계속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상의 교사도 계속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내 직업이 없어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 그런 교사들은 필요 없을 건가 하면 아까 이조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러 첨단 기기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외계인 교사들은
도태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빠른 속도로 지금 이번에 교육 대실험을 통해서 디지털 외계인들이 디지털 이주민 수준으로, 심지어 원주민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능만 잘 한다면 문제는 없을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요에 맞춘 새로운 기관이 등장할지, 아니면 지금 현존 학교가 거기에 빠른 속도로 적응해 갈지에 따라서 미래 학교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거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아까 교육 디자이너 말씀하셨는데, 이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HI를 움직일 수 있는 역량입니다. 제가 HI라고 하는 것은 휴먼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는 뭐냐면 인간과 별도로 알고리즘을 주면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AI예요. 그런데 이 AI가 HI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HI는 AI하고 달리 AI는 그냥 지가 혼자서 움직여요. 알고리즘만 주고 엔터만 누르면. 근데 HI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앞에 과제가 주어지고 해야 될 게 있어도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아침에 눈 떴더니 내가 무기력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눈앞에 해야 될 일이 산처럼 있어도 그냥 마음만 답답할 뿐, 우울증만 커질 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 미래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은 HI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역량을 갖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 AI는 해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AI라는 표현과 함께 1956년에 새로 등장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IA입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IA는 Intelligence Augmentation. 다시 표현하면 지능 증폭이에요. 그러니까 AI는 인간과 별대로 그냥 우리가 또 괴물이 될까 걱정할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실은 지금 AI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부분이 실은 IA입니다. 우리는 그 기기를 활용해서 우리 인간의 물리적 한계, 정신적 한계, 지적 한계를 극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증강현실 있잖아요. 증강현실을 끼면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AI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실은 특히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IA형 에듀테크가 되어야 할 거고, 또 그렇게 될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교사는 제가 HI라고 Human Intelligence라고 표현했는데 BI라고 합니다. Biologic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100년 후 정도나 되면 그 정도 나올까 아직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에듀테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AI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IA다. 이것도 이미 1956년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K-에듀케이션이 지향해야 될 세상의 모습, 지향해야 될 교육의 모습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 PPT는 빠른 속도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100년 후에도 나올 수 없는 HI, BI가 여기 서 있는데 한쪽에 조그맣게 우리는 서 있고 이 엉터리 같은 이 586 컴퓨터를 정면에다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15분짜리 테드 강연에서는 강사가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한쪽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중앙에 모셔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에듀케이션이 지향해야 될 세상과 교육은 어떤 거냐? 그러면 협력을 통한 공존과 상생하는 세상,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해야 될 것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교육 패러다임도 그리 가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교사는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수 한 명이 가르친 지식이면 누구나 다 커버할 수 있다. 즉 누구의 최고만 살아남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향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만들 수 없어요. 교사가 자기의 생존이 위협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존과 상생과 행복과 평화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려면 교육 또한 그러한 패러다임을 향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교육행정학회 제가 회장입니다. 교육행정학회는 뭘 하기로 했냐면 약 3,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모든 교수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광주교대 박남규 교육행정학 강의 제일 잘한다. 그럼 우리나라 교육행정학회 강의를 평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정말 잘하는 분야가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자신 있게 잘하는 분야를 10분에서 15분짜리 동영상으로 강의를 제작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유튜브든
학회 아니면 캐리스든 그쪽하고 좀 협의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탑재를 해라. 그러면 강의하는 교수들은 2학기 때는 이제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올려놓은 건 강의로 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강의는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미네르바 스쿨도 실시간으로 합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거기서 지식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토론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플립트 러닝 형태인데 그때 교수가 일일이 그것을 제작하지 않아도 거기에 갔더니 교육행정학 하위 주제 200개 또 더 하위로 가면 1000개 되는데 이 1000개에 대한 주제들이 쫙 올려져 있으면 아 이번에 세 번째 리더십 강의에서는 박남기의 이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10분짜리를 보고 누구의 뭘 보고 교재는 어디를 보고 오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궁금한 걸 가져와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더 나은 고급의 역량을 기르는 토론을 하겠다. 즉 온라인 강의 자료 제작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으로 할 때 오프라인 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할 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 동영상 제작 기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혼자서 막 20분 떠듭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수도 혼자서 계속하고 있으면 재미없어요.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애드립도 들어가고 뭐 누가 또 게스트 스피커도 오고 하듯이 자기 혼자서 7분 정도 강의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은 거의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 분야에 가장 재미있게 설명하는 이주호 교수의 강의를 5분간 시청하자. 그래서 잠시 5분간 내 동영상에 끌어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교수의 공존과 상생과 협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들도 훨씬 더 부담 없이 의미 있는 강의를 하면서 모두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미래 학교 얘기할 때 아까 우리 이조 교수님은 AI 교육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대체하자. 근데 최근에 뭐 알파 교육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알파고 하듯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스말로그 학교, 스말로그 교육, 스말로그 교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입니다. 그때 여기에 핵심은 아날로그입니다. 인간 교사와 인간 학교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IA, 인텔리전스 오그멘테이션 개념위에서 다양한 에듀테크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 교사가 인간과 교류하면서 더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제가 꿈꾸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개인 맞춤형이라고 할 때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는 개인 맞춤형 그러면 아예 학습 동기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하고 정말 공부에도 관심 없고 세상 모든 일이 재미없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우리가 강요된 온라인 교육 대실험을 했더니 교사 필요 없이 지 혼자서 훨훨 나르면서 인터넷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뛰어난 아이들까지 있단 말이죠. 따라서 개인 맞춤형이라고 할 때 약 70%의 아이들은 학습 동기도 낮고요. 기초학력도 부족하고요. 옆에 인간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랄지 맞춤형 교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세계 탑5에 들어갈 수재, 천재 이런 아이들도 또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최고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멘토가 없으면 아이들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맞춤형이라고 할 때도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이지라고도 하고 구루라고도 하고 우리는 스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미래형 교사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 같은데 15세기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대처는 동일합니다. 바이러스가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사람을 만나지 마라. 두 번째,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어서 바이러스가 네 몸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지금 현재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미 태양계 밖으로 인류가 만드는 우주선이 갔지만 우리 인간은 아직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대한 맹신과 그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태양계 밖으로 갔지만 코로나 대응은 그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대실험을 했어요. 우리는 강요된 그러면서 준비도 되지 않은 온라인 교육 대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학습 약자입니다. 취약계층, 기초학력 부족, 동기 부족, 무기력,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온라인 학습 약자가 심각하다는 걸 아는데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기말고사를 본 교수님들 저에게 준 정보는 한결같이 작년 학생들에 비해서 시험 답안질이 뚝 떨어졌다. 일부를 제외하고요. 즉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이는데요. 대학생마저도 온라인 학습의 약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초중고생은 더할 나이가 없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원격 교육이라 하는데 원격 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홈스쿨링이에요. 홈스쿨링. 홈스쿨링 그러면 스쿨링이면 누가 필요해요? 티처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홈스쿨링이 되려면 집에 반드시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아이를 이끌어줄 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온라인 교육하면서 without teacher, 애 혼자 그냥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가 안 되고 다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미 결과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된 것처럼 상위 30%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실력이 뚝뚝 떨어졌다. 아래들 기초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제 블로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블로그로 가서 보십시오. 이게 교육학자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다 가르쳐 주지 마라. 가르쳐 준다고 배우는 게 아니다. 자기의 뇌를 활용해서 사유한 결과가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가르쳐주면 앉아있는 사람은 고개 끄덕끄덕하고 강의 끝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부분은 남겨줘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학자도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지금 온라인 선도교사에서 급속도로 이주민과 원주민 수준으로 변형되고 있다 얘기했는데 아마 방학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어제 제가 써놓은 칼럼 중에 지금 대학 교수들에게 해놓은 칼럼이 있어요. 대학에게도 해놓은 칼럼이 있습니다. 1학기 때 만들어놓은 동영상 갖고 2학기 때 우려먹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포기해라. 왜 그러한가를 소개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유도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프라인 학교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오프라인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많다는 것도 알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 교육이 저렴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착각했는데 봤더니 온라인 교육이 더 비싸요. 제대로 하려면. 왜 그래요? 홈스쿨링. 집마다 한 명씩 교사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없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번 강요된,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의미를 제가 여기다 해놓은 것은 우리가 원격 교육이라는 표현은 학교 안에서 교사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원격 교육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Distance Education, Remote Learn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격 교육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AI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 그걸 거고 아니면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또 디지털 혁신 교육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뭐 온라인 교육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온라인 교육은 우리는 하이테크만 생각하는데 심지어 전화로 하는 것도 온라인이죠. 이메일로 하는 것도 온라인이죠. 문자로 하는 것도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면 온라인 교육의 유형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인프라가 없이는 안 될 거고 온라인 교육의 교사 역량도 필요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역량도 필요합니다. 이게 없어서 나타난 문제 되게 많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디지털 소비자였는데 디지털 학습자라고 착각한 거죠. 디지털 소비자와 학습자는 달라요. 소비자는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노는 건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학습하려면 다시 또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학교 발견, 교사 재발견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재택교육. 지금 코비드-19이 코로나19가 2학기 때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재택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자꾸 우리는 뭐예요? 옛날에는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뭐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된다. 밥 먹을 시간이 없던데 이제 학교 안 가니까 또 뭐 학교 안 가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밥상머리 교육도 하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교육의 컨텐츠로 집어넣어서 설거지하는 요령도 직접 배워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삶과 교육이 일치되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의 한계 뭐 이번에 해만해서 아는데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 스마일로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스마일로그 교육에서는 주체가 꼭 학교만이 아니고요. 지역의 모든 기관들이 이제 드디어 센터로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주대가 아니고 제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인데요. 제가 총장할 때 우리 대학교에는 우리 이조 장관님이 그때 돈 따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독도 체험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한 센터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체험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지금 아주 많은 학생들이 1년에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센터 역할을 하고 은행도 하고 기업도 하고 이러한 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하게 되겠죠. 오프라인상에서. 아까 미네르바 스쿨은 한국에 오면 아이들은 교수와 수업을 듣지만 그 이후에는 네이버 회사도 가고 뭐 서울시청도 가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하고 그 직원들과 네트워킹도 하고 저녁 시간에는 한국 학생들하고 만나서 술도 마시면서 한국 문화도 습득하고 계속 오프라인 활동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스마일로그 학교의 핵심은 오프라인이 중심이고 오프라인 교사가 중심입니다. 그 대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학교로 흡입하면서 교사가 구성해서 이걸 활용하고 나가는 교육, 꼭 그 테크놀로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래가 고민할 때 이 아날로그 상에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말로그 교육법에서 여기서 블렌디드 러닝만, 여기 학습만 얘기하는데 교육은 학습만이 아닙니다. 교과 내용 학습만이 아니고 아이들로 하여금 기본 생활훈련, 기본 삶의 훈련, 소통훈련, 건강훈련 다 시켜줘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스말로그 교육으로 가야지, 스말로그 에듀케이션에 나가야지, 초점이 그냥 학습에만 두어져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여대의 임수진 교수가 학급경영 무크도 만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학급경영인데, 학급경영 영역을 300개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서 쌤들 자기 경험을 다 탑재해서 5분, 10분짜리 탑재해 놓으면 수업 중에 자꾸 좋은 애들 나 정말 미치겠어.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쌤 봤더니 얘가 좋을 때는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우리 애는. 아니면 이때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깨안아줬더니 정말 일어났어요. 하여튼 여러 개 있겠죠. 보면서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세계의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세상. 이게 이제 이러한 거죠. 근데 이 무크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 최고의 교수가 물리학 강의를 하면 그게 전 세계를 평정한다고 가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패러다임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고등교육에 관한 얘기도 여기다 쭉 해놓고 있습니다. 저한테 몇 분까지 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고등교육에 관한 건 정말 빨리 가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들 했더니 불만족의 이유가 질 낮은 온라인 강의. 그래서 지금 대형 캠퍼스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은 80년부터 있는데 지금 40년이 지나도 계속 성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네르바 스쿨도 자기들 또 캠퍼스를 두고 싶은데 자기들이 지향하는 교육 방식으로 했더니 미국의 캠퍼스 워크는 쓸 수가 없어요. 세계 7개 국가를 떠돌아요, 학기마다. 그래서 아예 기숙사만 각국에다가 이렇게 임대를 해서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지난 후에는 현재의 추세, 이 등록 감소, 지속 불가능한 부채 수준, 온라인 교육 과정의 증가,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나서 새로운 세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 학위 독점권이 우리나라 대학의 생존의 바탕이에요. 교육대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초등교원 임용시험을 볼 수 없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대를 나오고. 그걸 딱 없애버리는 순간 교대의 경쟁력은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가 보는 이 학위 독점권입니다. 그래서 또한 학벌이 사회적 재화 분배의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학벌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실력주의 사회,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면 학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능력주의, 실력주의 사회가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학벌은 더 심해진다. 학벌은 실력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써놓은 실력의 배신이라는 책에 보면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벌을 깨려면 실력주의 사회를 타도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코로나19가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이듯이 취약한 대학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이 맥머레이 컬리지는 2020년 5월에 폐교됐어요. 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맥머레이 컬리지 클로즈, 대학이 폐교됐습니다. 너무 슬픈 건데 이 대학은 남북전쟁, 미국의 20년대 대공황, 심지어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라지는 대학인데, 기저질환이 뭐냐면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초호화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초호화 시스템을 만들고 등록금을 많이 받고 외국 학생을 많이 유치한다는 가정으로 빚을 졌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외국 학생 안 오죠? 그 다음에 그걸 갚을 길이 없어졌죠. 결국 학교가 파산한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존재 가치,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길러주는 것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여서 젊음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즐기고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MT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선후배 동창들과 인적 네트워킹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고요. 기존 사회와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대학이 이 기능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걸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 소송하고 있고, 대학 교수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학문의 자유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제공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 법원에서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법정 투쟁으로 갔습니다. 고등교육의 현주소, 이건 바로 온라인 교육의 현주소인데요. 우리는 LMS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심지어 지방의 많은 대학들 봤더니 그냥 교수가 자기가 알아서 노트북을 가지고서 동영상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애들에게 동영상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줌 이용해서 네가 알아서 하여튼 수업을 하고 보고해라. 수업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만 주겠다. 지금 이런 시기까지 가는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대학들이 이제 앞으로 취약한 대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생각해야 될 텐데요. 교육부가 지금 했던 내용이고요. 이 대학은, 여기는 일본 대학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4월에 졸업식 했던 것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대응 구조, 맥켄지가 이 대학이 대응이 할까, Student Teaching and Research, Faculty and Staff, Campus Orientation, Finance and Leg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쉽고 제가 쭉 설명해 놓은 것이, 학생에 대해서는 뭘 할지, 교육은, 교직원은, 대학 경영은, 대학 수입과 예산 분배 구조는, 그 다음에 대학 지배 구조는, 대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부터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고요. 또 대학, 지금 이번에 온라인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학생들이 내 강의에 대해서, 우리 대학 교수들의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올렸는지를 잘 분석해서 2학기를 대비해야만 그 대학의 존재 의의가 있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학의 자원도 재검토해야 될 거고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대학의 위기관리센터가 필요합니다. 국가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위기는 끝없이 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의 기획실만 있었는데 아마 위기 대처까지 그 안에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 또 새로운 것들을,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유비쿼터스 학습 공간 마련에 대한 주장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2학기입니다. 이미 국내 회사가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강의하면 집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에서 같이 보면서 토론도 하고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갈 텐데, 이럴 때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느냐? 침대에서 하는 애들 잠옷 입고 하는데 이건 공부 안 돼요. 우리 뇌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습니다. 잠옷 입고 침대가 있으면 뇌는 잘 준비를 하지 공부할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홈페이지에도 뭐라고 올려져 있냐면요, 온라인 학습,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데 온라인 학습 기본 수칙이 있어요. 첫째, 조용한 공간을 찾을 것.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줌 수업을 하는데 시끄러운 데서 지가 목소리 내면서 질문하면 모든 아이들이 소음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조용한 공간을 찾을 것. 둘째, 옷을 갖춰 입을 것. 왜냐하면 전부 다 화면을 켜야 되니까. 화면을 켜지 않으면 수업으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학습의 기본 수칙을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서 문제가 발각돼서, 그러니까 발견돼서, 야, 너 얼굴 안 보이니까 내가 힘들다 어쩌다, 안 통해요.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온라인 수칙에 대해서 학생들과 협의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아무튼 이런 온라인 학습 공간들이 대학 내에도 대학 밖에도,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아까 말했던 초중등 학생들도, 고등학생도 집에서는 안 되는데 카페 가면 잘 된다고 하죠. 아, 카페 온라인 학습 공간 이용하면 안 되나요? 되죠. 거기다가 동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뭐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집 애들한테는 카페 바우처 주세요. 상품권 줘서, 그래, 너는 집에서 공부 안 된다니까 동생이 떠들어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해라. 꼭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우리는 자꾸 학원을 배관시하는데 그 사교육기관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이걸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교육을 활성화시키자예요. 에듀테크 산업은 활성화시켜야 되고 사교육은 죽여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그 개념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교육기관이 보완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없는 애들은 차라리 학원 바우처 주세요. 학교에서 해줄 수 없어요. 쌤이 해줄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에듀테크, 그러면 우리는 저기만, 사이버만 생각하는데 오프라인 상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걸 활용해서 학교가 할 수 없는 것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해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센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 대학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대학 교수간 이 협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행정학회가 하고 있는
교육행정학 강의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한국형 온라인 교육체제,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제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해서 AI vs IA, 앞으로 K-에듀케이션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IA 관점에서 교사를 위주로 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건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AI, 아까 제가 빙하기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비양이 올 가능성도 있다. IA와 AI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서 가자. AI를 너무 믿는데 내비게이션 믿고 갔다가는 길 막히는 도로에서 여러분이 um척달싹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나라 최고 AI 회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안 걸렸다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A로 갈까 B로 갈까 AI한테 딱 물어보죠. AI 기반형의 내비가. 그러면 이쪽 B길로 가라. 근데 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B길로 가라고 그랬어. 내가 B길로 가면 똑같이 B길로 와가지고 거기서 헤매는데, 놀랍게도 AI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 그냥 계속 가라, 버텨라, 뭐 이 얘기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AI라고 믿지 말고 IA로 활용하라. 이 순간에 내가 이 길로 가면 다른 사람도 다 갈 거다. 그럼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차라리 A를 택하겠다. 가보면 여러분은 쌩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텔리전스를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AI 학습 프로그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2차 팬데믹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육 약자를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걸 여기다 해놨고요. 그래서 에듀테크가 만들 환상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꿈꾸는 가르침과 배움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육의 미래는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일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